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네, 이번 시간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하고 놀지랑 누구랑 놀지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은 한량같이 사는 안쌤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벌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술톤. 아,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수면 부족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력이 똑 떨어진 최쌤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실 그 2주째 되는 때가 이제 어린이날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쉬고 싶다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는 3주간의 뉴스로 돌아왔고요. 사실 찾아보니까 사실 거의 코로나 관련된 내용,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거의 주였기 때문에 또 크게 뭐 기사거리가 막 텀이 길어졌다고 해서 기사거리가 엄청 많아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코로나랑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동안에. 그래서 그 교육 정책들 그리고 각종 뭐 교육과정 개정과 각종 교육 현안들 그런 소식들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코로나 먼저 전해드릴까요? 네. 코로나 소식은 언제쯤 안전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오늘도 한번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확진 학생 수도 2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학생 2만 6,75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요. 하루 평균 3,822명 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말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한 4,000명 가까이가 줄어든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주일간 학생 신규 확진자는 이제 7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만 2,67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3월 1일 개학을 하면서 저희가 막 코로나가 우려가 된다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3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은 총 209만 1,520명이었습니다. 와, 교직원 확진자 역시 3월 이후 누적 19만 1,01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이제 백신도 저희가 한때 이렇게 맞는 게 어떻게 걱정이 될 부분이 뭐냐, 뭐 맞는 학생들이 반마다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13세에서 18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완료가 83.2%, 2차 접종 완료가 80.6%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확산세가 줄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각각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을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들 대다수가 연내에 이제 수학여행 아니면 수련활동 같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8월부터는 수련활동 인원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8월 이후가 대부분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이 584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하겠다라고 계획한 학교가 58.8%였고요. 아직 미정이라고 답한 학교가 27%였습니다. 10월이 가장 많았고요. 9월이 그 다음,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장 5월에 진행하겠다라고 한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수학여행이나 뭐 이런 수련활동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데요. 7월까지는 200명 미만으로 2박 3일까지 허용이 되고요. 8월부터는 인원 제한, 기간 제한 없이 숙박 정원 100%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완전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수련 활동이나 여행은 금지가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그 대처 방안도 계획에 포함시켜 두도록 강제했습니다.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방안이나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체류하는 그런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하고요. 자, 이제 교육부에서는요, 23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진행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험학습, 수학여행 갈 때 감염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실외라고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와, 진짜 209만 명, 진짜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많네. 200만 명 어치의 그 보결과 보결이란다 막 증빙 서류와 뭔가 막 정말 그 건이 정말 전국에서 정말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네, 고생 근데 지금 많으셨습니다. 저희 또 3명 네, 아무도 또 안 걸렸잖아요, 아직. 그러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만난 친구가 저 만나고 확진 소식을 들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신속 항원 검사를 갔더니 또 음성이 아, 나와서 오늘 안 찍으실 수도 네, 있었는데, 그래서 아, 오늘 네, 저 이제 찍어야 되니까 혹시나 해서 네, 가서 했더니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새 정부 출범했을 때 그 교육 정책들 이제 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5월 10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식을 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시기 문재인 정부에서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반성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역대 교육부 장관 중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316일로 최장수 장관 기록이라고 하네요. 진짜 길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자사고, 외고 폐지 포함해서 고교 서열화에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좀 잘 안 되고 넘어간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대입제도 개편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려고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다가 중점을 뒀는데 그 사태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되면서 제일 처음 그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상곤 장관님이 사퇴를 할 정도로 역풍을 맞았었죠.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를 어쨌든 차근차근 도입을 하면서 끝을 내긴 했는데 이게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라서 사실 또 현 정권에서 어떻게 드라이브가 걸릴지 그 부분은 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고 자사고 외고 폐지 혹은 일반고 전환도 법원에서 또 시동이 걸렸죠. 그래서 교육부가 뒤늦게 시행령을 고쳐서 2025년에 일괄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고등학교 고교 다양화를 내세우면서 이걸 폐지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또 하필 코로나19 상황이어가지고 뭘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전면 원격 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이제 기초학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기초학력 문제는 화두에 올랐죠. 모든 교육감들이 보수 진보 관계없이. 그런데 또 하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의 아니게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좋았다, 잘했다라고 이제 성과로 지적되는 부분이 사립 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은 뭐 어느 그 정당에 아, 있든 누가 보든 이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 과제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중에 교육 관련 국정 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분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발표했을 때 자사고 폐지 재검토는 이날 명확하게 발표는 안 됐고 대신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서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 정도로 입장을 밝혔고요. 인수위의 이런 국정 과제를 결과를 보고 교총에서는 고교 학점제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뭐 교총이든 뭐 전교조든 다른 선생님들 고교 학점제에 관한 논의는 좀 찬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수능의 그 입시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이것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교총에서는 입시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전형 운영과 단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또 교원이 보육, 행정 등 비본질적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는 인수위가 경쟁 교육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아마 그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속, 그리고 교육 자유 특구, 뭐 소프트웨어, AI 영재 학교 등 각종 특권 학교 확대를 의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제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킨 전수평가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도입 역시 과제에서 빠졌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문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자율로 해라 이런데 이거를 학교 자율인 건지 학생 자율인 건지 학급 자율인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율로 해라라고 했을 때 학교 자체에서 그 학부모들의 요구와 이것들을 굉장히 어디에서 압박을 받게 되겠죠. 어디에서 네. 바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직 저희 학교는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근데 뭐 과거처럼 학생들 남겨가지고 초등학생들 남겨가지고 9시까지 야자시키고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윤 단성자의 주요 공약이었던 수능 위주 정시비율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고 하고요. 대학 관련 규제는 완화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 평가를 개편하고 교사, 교지, 교원, 수익료 기본 재산 처분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정과제가 115개 정도 제시가 됐는데 교육 관련 부문이 조금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다섯 했어요. 개, 몇 예, 개 별로 되지 안 돼서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교육에 여전히 크게 관심이 없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조금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진행하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현재는 이제 대통령이 됐죠. 네. 근데 그 기사의 그 시점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당선인과 정부를 혼용해서 쓸 거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교육부 존치 문제 저희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네네. 그 내용이랑 사실 맥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거기서 이미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 국정과제 110개 가운데 교육부 과제는 아까 박쌤이 소개시켜 준 것 5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이 5개가 차라리 좀 똘똘한 5개면 또 모르겠는데 좀 이런 지적 중이 약간 좀 두루뭉술하다. 좀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구체적인 방향을 딱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다 요런 좀 지적들이 좀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7월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언급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보통합추진단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사실은 또 교육부 단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랑 교육부 양쪽에 모두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또 교육부만의 뭔가를 좀 정책을 좀 뾰족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교육계에서는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악재가 겹친 것 같아요. 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의 이제 이유로 이제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새 후보자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정부가 출범하는 입장에서 또 이런 삐그덕거리는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니까 제 생각에 조금 검증의 기간이 오래 되지 않을까? 그 새로운 후보자를 찾는데 뭐 그런 예상들이 있으면서 지금 한동안 이제 장상윤 신임 차관의 대행 체제로 이제 교육부가 운영이 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6월이 되면 이제 시도교육감 선거가 있죠. 그 이후로 해서 좀 교육부가 준비해 둬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금 걱정들 혹은 좀 지적들이 조금 많지 않나 뭐 그런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여기 교육부 과제가 이제 5개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인수위라든가 혹은 국정과제를 짜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5개를 지금 머릿속에서 다 꺼낼 수는 없는데 나 그냥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지금 여기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교육, 미래 교육이라던가 미래 역량에 대한 얘기도 아예 없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미래 시대에 뭐 AI라던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AI 똑같은 말이지. 네네. 뭐 메타버스 이런 거를 가르치겠다는 것만 있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능력을 키우고 이런 내용들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음, 왜 아이들에게 인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산업 시대에 네네. 나라를 위해서 뭐 그런 인재. 인적 자원. 그런 거를 이제는 관점을 바꿔가지고 아이들이 지금을 살고 자기 삶을 잘 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런 교육의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그냥 인재로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개정교육과정 얘기도 이제 좀 전해주시겠지만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학습자 스스로 지금 현재를 사는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근데 그런 교육적인 어떤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찾기가 힘들고 오로지 미래 산업과 관련된 디지털 음, 인재 양성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 교육은 그런 기능,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더 학생 개개인의 삶, 삶을, 어떤 인간상이 돼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음,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역대 보수 정권이라고 했을 때 교육 정책이 가장 진보적인 게 들어온 사례들이 있잖아요. 전두환 때 교복 안 입고 과외 금지하고 박근혜 정권 때 자유학기제 도입되고 막 이런 게 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또 뭐 정부를 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어, 하고, 그래서 뭐 기대합니다.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가져올지. 네, 저 궁금하네요. 음, 뭐 아무래도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교육 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국정이라고 했을 땐 사실 다른 분야들이 또 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힘을 좀 덜 주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들려드리기로 했는데 네. 교육 현안을 두 가지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현안이 되게 좀 여러 개라서 저희가 그냥 묶는다 의미로 묶었던 게 이제 교사의 관점에서 교사의 소식들 그리고 학생과 관련된 소식들 이렇게 나눴는데 교사와 관련된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박쌤이 좀 전해주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예,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스승의 날이죠. 일요일에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맞아요. 다행이에요. 사실 이제 스승의 날 전에 늘 안 좋은 뉴스들이 늘 나옵니다. 스승이 잘못한 거,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뭐 잘못한 거 나오는데 아직 뭐 저희가 뒤에서 사건 사고에서 좀 전달해 드리겠지만 아직 뭐 학교 선생님이 잘못한 소식은 좀 못 찾았고요. 교총에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전국 8,43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 행복한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는데 2006년에는 어, 67.8%였다 그래요. 그랬구나.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한다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교직 생활에 대한 불만이라 보다는 또 다른 개인적 네. 성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질문에 2016년에는 52.6%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29.9% 거의 이제 30%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꼽은 그 어려움으로 꼽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 행동이나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그리고 학부모 민원, 그리고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업무 이 순서대로 어려운 요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어느 정도 다 겪어본 것 같아요. 뭐 문제행동 부정학생을 근데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 어려움을 겪는 좀 본질적인 이유는 또 학교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음, 이 어려움을 학교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해결해 주냐? 야,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 그래도 네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공조해서 해결해 보자. 라는 분위기 좀 근데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좀 폐쇄적인 음, 분위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 분위기를 조금
어려운 점으로 꼽았을 것 같습니다. 경직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네. 학교 문화. 뭐 네. 박쌤은 어떤 거 꼽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편견을 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는 건데 너무 참교사인 척하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사실 학부모 관계 유지는 어려운 지점이에요. 어려운 지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에서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갖고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자 하게 만드는 학교 문화와 어려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문화는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아까 최 쌤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외부의 시선과 우리들 내부에서도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한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들 이 설문조사에서의 또 의견이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네. 그리고 아동학대로 무조건 신고하면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니까 교사들이 많이 위축되고 그런 지점들에 대한 어려움도 나왔습니다. 팔다리 다 잘라놓고 모든 걸 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막 이럴 때. 뭐 그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스승의 날 선물이 주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음. 좀 쉬다가 그 또 교사들이 넘치도록. 원하는 거 스승의 날을 네. 노는 날로 공휴일로 만들어 달라. 그 노동자의 날 같은 날처럼. 네네. 그쵸? 그냥 메이데이에 다 같이 놀아도 좋을 텐데 스승의 날 따로 만들지 말고. 우린 스승이 아닌데 또 딱히. 옛날에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스승과 교사는 좀 다른 의미다. 그쵸?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스승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친구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참 그래서 스승이란 말 때문에 좀 씁쓸하면서 웃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현안들은요. 학생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지난 3주 동안에 5월이 정말 행사가 많은 달인 것 같아요. 무슨 날이 많잖아요. 뭐, 가정의 날. 네,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5월이죠. 네. 5월 셋째 주 네, 월요일이었나? 맞아요. 그때 꽃 받고 대학교 네. 가면 막 그랬었는데 향수 주고. 네, 이제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린이날과 관련되어 또 아이들에 대한 또 뉴스들이 좀 많이 옵니다. 자, 저희 학교는 재량 휴업일이 5월 6일이라서 연휴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연휴를 만든 학교들이 많을 것 많을 같아요. 것 같아요. 혹시 최쌤이랑 박쌤은 연휴 때 뭐 하셨나요? 저는 네. 부모님께 저를 선물해 드렸죠. 음, 하룻밤만 자고 낼름 다시 돌아와서 어린이날이라고 조카들한테 돈 조금 보내고 다들 뜻깊게 그 연휴를 보내고 오셨는데 그래서 더 피곤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올해가 또 100번째 어린이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지난 어린이날보다는 또 느낌이 좀 달랐고 그런 의미 있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안타까운 기사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스승의 날과 비슷한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이맘때 되면 이제 설문 한 번씩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2022 어린이 생활과 의견 조사 결과를 이제 5월 3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4, 6학년 어린이 1,841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들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학원 사교육과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휴식과 놀이 시간을 제대로 확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응답한 질문들이 있는데 가장 맘 아픈 것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학원 수업 등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이제 오후 6시 이후라고 대답한 비율이 57.3%인데 이제 6시에서 7시 사이가 24.4%, 7시에서 8시가 16.5%, 심지어 8시 이후가 16.4%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래도 집에 오면 그래도 쉬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루 1시간 이상 학원 숙제를 한다는 비율이 53.0%, 2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20.6%죠. 어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8시 이후에 와서 2시간 하면은 10시가 넘어가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의 여가 시간이 굉장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여가 시간이 2시간 이하라고 답한 어린이들의 비율은 44.6%에 달했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저희도 보면 애들이 그냥 학교 건물 안에 막 있다가 약간 그 차에 실려서 그냥 학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좀 어른들의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 시간까지 집에를 못 가니까 애를 보러 약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인식, 안전망의 음, 부재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또. 것 네. 같아. 애들이 보면 놀 데가 없어요. 아, 맞아요. 여기서 저기서 안전하게 놀 데도 없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기 가서 안전하게 놀 수 있어라는 믿음만 있으면 학원을 안 보내실 것 같은 분들도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그렇게 막 뉴스나 요즘 뭐 새로운 드라마에 그런 엄마들 막 아이들 공부 엄청 시키는 그런 또 드라마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냥 학업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보내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지난주에 연휴주죠. 연휴주에 어디 여기 수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막 엄청 큰 그 막 몰이에요. 엄청 큰 몰인데 몰이? 몰 쇼핑몰? 아, 네, 아, 쇼핑몰인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노는데 놀이방 같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놀이방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희 스튜디오 절반만 했어요. 키즈 카페 같은 키즈 거? 카페는 아니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쇼핑을 하고 음, 애들 거기서 노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작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동물 우리 같은 거야. 약간 갑자기 어, 그 느낌이 물론 어린 애들이 있긴 했는데 음. 근데 그걸 보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저런 거밖에 없나 이제? 그러니까 키즈 카페밖에 네. 못 간다 그랬어. 네, 저런 거밖에 없나?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안타깝죠. 네, 좀 응. 탁 트인 공간에서 약간 전력으로 뛰고 이렇게 음.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도 좀 비슷한데요. 이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좀 다행이라면은 이제 국내 아동 청소년 1270명한테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물어보니까 행복하다는 응답이 그래도 81.4%. 그중에 대체로 행복이 57%, 매우 행복이 24.4%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5분의 1 정도가 되는 18.6%는 행복하지 않다. 근데 그중에 2.8%는 전혀 아니다. 15.8%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중요한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학생들의 이유의 33.9%가 학업 문제입니다. 성적 같은 것 때문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27.5%, 그리고 기타 뭐 가정 문제, 뭐 친구들 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 외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를 했는데요. 학업 문제랑 진로도 사실 학업이랑 요즘 중고등학교 가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학생들이 좀 슬프게 좀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소개는 안 드렸는데 이제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기사도 사실 있었어요. 참 이게 그 성적이나 공부가 네, 음. 그냥 학부모 학생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을 또 넋놓고 보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어린이날에 이어졌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이제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학부모 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5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급식 혹은 급식충, 잼민이, 뭐 주린이 같은 무슨 린이 있잖아요. 음. 그런 단어가 이제 아동에 대한 혐오나 차별 비하가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동들 중에서도 발달장애 아동, 난민 아동, 빈민 아동 등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처지에 놓인 아동들은 출입을 금지당하거나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복합 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노키즈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꼬집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 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이제 어린이날 축하에 그 어떤 구별과 배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지난달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가 어린이날 기념 무료 입장 행사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시켰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도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1923년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든 이후
100년 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아이들 인권도 정말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집 어린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장애 아동인 경우는 더 상황이 열악하고 또 외국인 아동 그리고 요즘 이제 이주 가정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다문화라고 얘기하는 이주 가정에 대한 아동에 있어서도 차별이 아직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뉴스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도 좀 바뀌는 것들이 한창 노키즈존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노키즈존이 많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가 없으니까 노키즈존이 있어도 뭐 없어도 뭐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가면 되니까 뭐 이 카페가 있다, 이 밥집이 있다 가면 되는데 그또 가정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거를 또 다 찾아보고 일일이 가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에? 그래서 예스키즈존이란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어린이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 진짜 그냥 이렇게 갈라졌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생각해 주는 거지.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 걔네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는 묻지 않는 것 같은? 맞아요. 그 약간 어릴 때 보면 무슨 내가 진짜 어릴 때 들었던 노래 중에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노래 아무것도 있잖아요. 몰라요. 그 우리가 무엇을 네, 좋아하는지 네, 네. 어른들은 몰라요. 내가 어른이 됐는데 뭔가 피차 모르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또 안 좋은 사건, 사고 소식을 한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중학생, 학생이 교육청 위탁 시설,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상담 교사에게 추행을 당하고 뭐 발로 밀고 차는 등 학대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훈계를 빌미로 한밤중에 학생에게 폐류나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상담 교사였던 사람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전에서 그랬나 봐요. 대전지법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를 그만두는 등 범행 후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물론 시설에 계신 분이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 교사가 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교사 전반에 대한 교사 집단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것들이 앞에서 저희가 아동학대법 때문에 또 힘든 지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다 맞물려 가지고 맞아요. 그런 법 개정을 또 할 수도 없는 거죠.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실제로 생겨버리니까 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 또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마지막 어.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진주교대 이야기랑 음. 또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입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 진짜 요 몇 년 이것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죠. 네, 그렇죠. 네. 그 교수들이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 96건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짜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5명은 이제 취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머지는 뭐 나머지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이제 뭐 징계 시효가 지났다, 뭐 주의 경고 뭐 이렇게 돼서 처벌이 진짜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이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요. 25일 교육부에서 이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 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1033건을 조사했대요. 전 사실 1033건까지 있는 게 더 좀 신기했거든요. 신기하네. 왜냐면 나 같은 그냥 고등학교를 살아온 사람은 논문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얘네들은 논문을 어쨌든 쓴 거잖아요. 읽은 것도 아니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했는데 27개 대학에 걸쳐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연구 부정 여부는 각 대학에서 검증하도록 하되 교육부는 부당 저자 표시 검증 시 고려할 사항으로 미성년 연구자가 독창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연구의 구체적 설계를 했는지, 데이터 획득 해석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당 저자 등재에 연루된 교수는 69명, 미성년자는 교수 자녀 33명을 포함해 8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82명 가운데 가짜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의 명시에 대입에 활용한 학생은 10명으로 확인됐고요.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대학이 판단한 3명과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2명 등 5명은 학적을 유지했고 5명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아직도 사실 어느 대학에 누가 이런 부모님 찬스라든가 어떤 뭐 이런 연주를 대는 그런 찬스에 연루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이야기가 좀 많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아직 뭐 개인정보 문제, 명예훼손 우려로 지금껏 교육부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논문을 쓴 게 대입에 어디에 들어가요? 학종. 학종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대학교 무슨 학과를 가고 싶어요. 뭐 물리학과다. 그럼 그쪽에 이제 그 분야에 관련된 이제 논문의 공저자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보여지는 스펙이라고 하죠.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논문 그래 썼다 쳐. 저 진짜 천재면 쓸 수도 있잖아요. 삐아제처럼.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반영을 모르겠어. 차라리 진짜 너무 훌륭해서 예전에 귀연이가 그 소설 쓴 걸로 대학 간 것처럼 인소. 아, 우리도 그냥 얘 너무 진짜 훌륭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얘 대놓고 얘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특종에다가 넣어버리면 당연히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진짜 저희는 뭐 난 논문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음. 근데 그 논문을 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생각을 그쵸. 해. 연구소에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그 연구소에 과학 뭐 이과에 가려면 이제 연구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 연구소에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그런 거 자체가 이미 다른 거죠. 굳이 왜 또 논문에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지? 참 이게 참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될지. 네. 오늘 좀 길었죠.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3주치라서 좀 길었는데 다음엔 조금 더 담백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거보다 저희가 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맞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텐션이 지금 네, 맞네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의 텐션으로 답을 대신 하죠, 그냥.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여느 날 여느 교실 교육감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여느 날 여느 교실에도 많은 자료들이 탑재돼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이제 교육감 2주 뒤에 22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고생했습니다.